네, 수요일에만 문을 여는 경제 전문 포장마차입니다. 오늘도 상암동으로 달려와서 상암동 경제포차를 열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주에 한 번 격주로 나오시는 분이죠.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퇴근 잘 하십니까? 퇴근이요? 네. 늘 잘하고 있습니다. 늘 잘하고 계십니까? 월급쟁이가 퇴근 잘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네. 어서 오세요. 네. 생일이에요? 생일입니다. 네. 나이 세기가 좀 이제 버겁지 않아요? 네. 두렵습니다. 두렵습니까?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란 기자를 대신해서 특별히 모신 분이에요. 로이터 통신의 임승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자리는 처음이시죠? 예. 네, 이따가 낯선 장면들이 연출될 겁니다. 네. 잘 뵙습니다. 저랑 같이 한국은행 출입하는. 한국은행 출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는 경제포차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들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샵 8001번이나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문자 보내실 때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미니는 공짜입니다. 네, 김학균 센터장님, 네. 이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를 가입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필승 코리아 펀드, 극일 펀드, 이런 네. 얘기가 붙던데 이게 무슨 펀드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극일 펀드입니다. 극일 지금 펀드 맞습니까? 일본과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소재 자립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과 경합하고 또 소재 국산화하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네. 한 민간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사실 투자라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약간 공익성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운용 보수 같은 것도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5천만 원 가입하셨다고 네. 뉴스 봤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이 펀드 추천? 할 투자하기에 생각? 제한을 두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돈 벌기가 어려운데 이건 어쨌든 투자에 굉장히 좀 이제 제한이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네. 운용하는 분들이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좀 이제 돈을 번다라 그러면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 거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좀 제약이 많은 펀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약이 많다. 예. 네. 안승찬 기자, 청와대 참모들도 이 펀드에 가입할 거라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네. 혹시 이 펀드에 가입하고 싶은 생각 있습니까? 맨날 어려운 질문을 해요. 이건 진짜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이 펀드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가 대통령이 가입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가장 우수한 네. 운영 인력을 네, 투입해서 사장부터 시작해서 수익률 관리를 하긴 하거든요. 네, 매일 체크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역대 예전에도 대통령들이 그 펀드에 가입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있었죠. 대체로는 좋았던 편이 많았어요. 결과적으로요?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네. 근데 보니까 이 펀드에 투자한 그 설명이 나온 걸 보니까 대체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IT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거여서 네네. 아주 차별적인 펀드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임승규 기자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최근에 퇴직 연금 펀드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바람에 네. 좀 여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전문가 추천을 굉장히 좀 강조해서 저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님보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입한 펀드면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싶어서. 너무 솔직하신데요.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가입한 펀드라고 해서 수익,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승찬 기자 말대로 그래도 결과적으로 괜찮은 결과들이 있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또 코롱티슈진이라는 회사가 또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잖아요. 네, 또 하필이면 그날 문 대통령이 펀드에 가입했다며 어떤 일간지 기자는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비판의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네. 좀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이 펀드에 가입한 경우가 맞는데 대통령이 돈 벌려고 가입하는 것보다 뭔가 보여주려고 이제 시사점을 주려고 하는 건데요. 네.
이럴 땐 경제가 어려운 때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주가가 좀 쌌겠죠.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펀드 가입했을 때는 주가 지수가 280일 때, 300일 때에서 돈 많이 버셨던 것 같고 이명박 대통령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가 지수 1000 언저리에 가입해서 돈을 버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한 코스피 지수의 레벨이 제일 높은 것 같네요. 네. 1900이니까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하고요. 네. 이제 코롱 티슈진이 사실은 뭐 투자자들이 뭐 펀드야 이 펀드가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지만 코롱 티슈진은 이제 시장 가치가 4조 원까지 갔던 게 4조 원. 네. 지금 이제 10분의 1 토막이 나서 4천억 원에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황인데요. 네. 상장 폐지가 되면 이제 그나마도 거의 뭐 제로에 수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자들이 받는 타격이 매우 클 것 같고요. 특히 바이오 주식은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사기보다 네. 거의 대부분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사는 주식들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자들이 받은 데미지가 매우 좀 크지 않을까. 뭐 4조짜리가 2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거의 뭐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이 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밤잠 설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증시 뭐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세계 증시도 오락가락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8월 이후로 미중 무역 분쟁 뭐 굉장히 가열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저는 트럼프 이제 투입 피로증이 좀 많이 느껴지네요. 네, 필요합니다. 하도 네. 뭐 이러니까요. 이게 뭐 맞아요. 이 사람이 언제 하는 좀 헷갈리기도 하고 뭐 시진핑 주석만 해도 뭐 좋은 친구에서 적이 됐다가 또 뭐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많은 이들이 트럼프가 말한 대로 실제로 되었고 뭐 공약을 거칠게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면 약간의 좀 피로증 같은 것들은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뭐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 경기는 굉장히 확장 기로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경기도 한 내년 정도까지 놓고 보면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자산 가격이나 경제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될지 네. 또 경기가 나빠지면 보호무역에 따른 어떤 기회비용도 훨씬 커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뭐 트럼프 때문에 매우 좀 피로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피로감은 전 세계인들이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가족들 빼고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뭐 예고했던 대로 네.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를 했어요. 앞으로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뭐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열린 건데 우리 경제 기업들 뭐 예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네. 좀 예측을 해주시면. 뭐 글쎄요, 그걸 뭐 어떻게 예측하기가 힘드네요. 네네네. 우리가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게 미래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 시장에서 주고받는 사람들이 뭐 어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겠으면 대부분 과거의 학습 효과입니다. 뭐 이랬으니까 이럴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인데 사실 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늠하기는 좀 힘들지만 네. 어쨌든 뭐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요즘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서로가 확전이 되는 마성을 갖고 있거든요. 누가 나를 때렸어요. 네. 그럼 우리 가만히 있으면 바보 같잖아요. 네네. 그럼 상대방을 때리는 것이고 이런 것이 서로를 자극하는 그런 어떤 기제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글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뭐 소재 일본이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는 네. 소재 국산화 이런 거 뭐 당연히 응대해야 되는 거지만 네.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살았던 나라가 모든 것을 자급하고 세상이 다 그런 세상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세상 한국에 좋은 세상이냐라 그러면 저는 그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내셔널리즘 이런 것도 좀 좋지만은 네.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보편주의, 약간의 글로벌리즘 이런 것들을 견지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뭐 이런 행위는 일본에게도 저는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굉장히 서로가 자해적인 행위들이 그렇죠. 네.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 한국은행 저는 예전에 기자할 때 한 6개월, 5개월 정도 짧게 출입을 했었어요. 그럼 밥 먹으면은 체할 일이 많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점심 먹으면서도 국내외 경제 얘기를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 이 일본과 이 경제 갈등에 대해서 한국은행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주로? 안승현 기자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저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임승기 기자. 네. 일단 지금 그 한은에서 이 일본 문제를 네. 올해 경제 전망할 때 반영을 뭐 거의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 일본 수출 규제가 국내
이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내놨는데 네. 일본 수출 규제 영향에 따라서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한은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네. 1% 성장률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네네. 0% 성장률이 있어도 그런 이 어떤 전망의 자기 실현적 효과 때문에 네. 한은에서도 쉬쉬는 하고 있는데 네. 내부적으로는 일본 수출 규제가 도대체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이 조치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여러 가지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이었죠. 정부 여당이 소자 부품 그리고 장비 공급망의 조기 안정을 위해서 내년부터 3년 동안 정부 예산을 5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 밝혔는데요. 이 소위 말하는 약발이 있을까요?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경제 논리로 보면 돈 투입해서 됐다 그러면 사실은 이미 누군가는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정상적인 경제 룰이 깨졌기 때문에 나름의 정치인들이 그런 어떤 대응책을 찾는 것은 저는 그들의 밥값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자본주의가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자본주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좋았던 게 있다 그러면 저는 많은 원칙이 있지만 아담 스미스는 분업하라 그리고 데이비드 리카도는 바꿔라. 네.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잘하면 그것만 비교해 있으면 하라라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러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성공적으로 그 분업 체제에서 해왔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되 그거 떠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 네.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말은 글로벌리즘과 세계화의 관점에서 한국이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저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도 하나 여쭤볼게요. 홍콩 얘기요. 이 송환법 개정 문제로 벌써 한 석 달 됐습니까? 홍콩시가 격화되고 있는데요. 또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근데 홍콩은 이제 이 아시아 금융 허브로 불리는 곳이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홍콩 증시도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한국이 코스닥 주식이 거의 많이 떨어지면서 난리 아닙니까?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코스닥 지수가 9% 떨어졌는데 홍콩 항생 지수는 11% 떨어졌습니다. 11%.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약간의 상징적인 장소, 미중 갈등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홍콩 시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 중국 정부가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 혹은 이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여러 번 시사했다, 여러 가지 네. 이제 관측들,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실제 개입이 된다면 훨씬 더 안 좋아지겠죠? 저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한편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은 통찰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중국 입장에선 트럼프가 너무너무 싫을 텐데 네네. 그럼 트럼프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은 네. 저는 조금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미국 주가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네. 자기들도 좀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최근에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고 이런 거는 중국이 약간 자해 모드로 네. 나도 피해지만 너도 흔들려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악재를 흡수하는 힘은 네. 그래도 중국이 조금 더 권위주의적인 어떤 리더십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무력 진압 이런 게 되게 되면 아시아 시장이나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흔들릴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무역 분쟁에 대한 중국의 장기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중국이 스탠스를 보면 좀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겨냥해서 더더욱 약간 무력 진압하고 그럴 수도 그 과정에서 있군요.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을 중국은 그런 것까지 감내하면서 우리가 가능성으로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암동 경제포차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에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상암동 경제포차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 그리고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그리고 오늘의 뉴페이스 로이터 통신의 임승규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문자 주셨는데 윤기원님 목소리가 대단히 차분해서 듣기가 참 좋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고 김학균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목소리가 좋다고. 그리고 문경태님, 임순규 기자님 목소리가 심야 라디오 DJ 같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네. 졸리다. 이런 건 아닌데. 장승은님, 안승찬 기자님 집중해 주세요. 딴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 오늘 생일이라서 마음이 들떠 계신가 봐요. 네, 내용 얘기는 하나도 없으시고요. 이분들이 지금 반전평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안승찬 기자 경제뉴스 헤드라인 준비해 오셨죠? 네. 첫 번째 뉴스 들어볼까요? 이 헤드라인 생각하느라고. 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브리핑 하시는 게. 네. 첫 번째는 그 미중 무역 갈등 얘기인데요. 지금 뭐 갈등할 조짐이 더욱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무역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네. 지금 중국이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했거나 아니면 허풍을 떨었거나 둘 네.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네. 하여튼 갈수록 꼬이고 있는 이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 임순규 기자가 네. 자세히 좀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받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한 연 2% 안팎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상품이 나오거든요. 1%대 금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들이 네. 꽤 높을 것 같고요.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좀 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월세 신고제네요. 그렇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도 이제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이른바 전월세 신고제가 지금 추진이 되는데요. 네. 국회 법안이 발의된 상태거든요. 근데 정부 여당에서 상당히 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동안 뭐 여러 차례 필요성 강조했던 내용이라서 네.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거래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네. 집주인분들은 좀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니까 네.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음향이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는 뭔가요?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금 임금 단체 협상안을 잠정 합의했거든요. 네네. 파업이 없이 이 합의안을 도출한 게 지금 8년 만의 일인데요. 네. 물론 뭐 조합원 찬반 투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만약에 파업 없이 합의안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 이것만으로도 지금 뭐 수천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현대차 노사는 뭐 경제 사정 또 한일 간의 갈등 또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 위기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도 참 주목받는 이슈였습니다. 안승찬 기자 고맙고요. 임순규 기자가 오늘 주제 역시 미중 무역 갈등 이 얘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 기분에 따라서 날마다 그 발언이 달라져서 저도 헷갈리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후에 네. 언론 메인 헤드라인을 차지하는 날이 뭐 손꼽을 정도죠. 차지하지 않는 날이. 그렇죠? 않는 날이. 네네. 네. 그러니까 이슈를 만들어내는 데는 정말 천부적인 자질을 보여주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사흘 동안 벌어진 일을 보시면 아주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의 25%, 나머지 75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 개장 전에 아주 뭐 나온 이 발표 때문에 미국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곧바로 중국산 제품 대부분에 이 네.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친구라고 옹호했던 시진핑 국가주석을 이 적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네. 자기 불만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비상경제권법을 거론했는데요. 이 법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한테 이 권한이 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미국 대통령이. 그 비상경제권법 이거 발동이 되면은 그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기업에 대해서? 이게 그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뭐 무슨 그 우리나라도 그런 네네네, 그런 법이 경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라든가 정치적으로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면 이 비상경제권법이 발동이 되고 네. 대통령이 이 법을 이용해서 뭐 미국 기업들이라든가 뭐 미국 정치 쪽에 어떤 명령권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다시
중국과 무역 협상이 또 잘 될 거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시진핑 이제 주석을 또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헷갈립니다. 네. 이게 진짜 좀 헷갈리는데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뭐 돌출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네. 다들 좀 이게 다 고도의 전략에 따른 거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천재일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네. 특히 금융시장에 꽤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네. 이분 혹시 진짜 아무런 계획이나 이 전략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게 지난주에 거의 전쟁 선언이나 다름없는 트윗을 날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잘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자기가 갑자기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마치 중국에서 뭔가 양보를 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죠. 그러네요. 네. 하지만 중국 측은 미국에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부인했는데요. 네. 근데 이 전화 통화 얘기가 이번 달에만 벌써 두 번째로 나온 겁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폭탄 발표를 해놓고 네. 불과 2주 만인 지난 13일에 갑자기 그 일부 제품은 좀 뭐 3개월 이 관세 부과 시점을 연기한다. 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죠. 네. 어떤 의미에서 한 발 물러난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중 전략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중국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고 밝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화 통화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폭탄을 던져놓고 좀 후퇴하고 싶을 때 쓰는 핑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전화를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받은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먼저 폭탄을 터뜨렸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피해를 입겠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식시장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물러날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뭔가 중국의 양해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물러난다는 거죠. 자기 변명, 자기 명분. 이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말이 자꾸 바뀌니까 네. 어떤 기자가 이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바뀌면 사람들이 미국을 좀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니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원래 이렇게 한다. 이게 내 협상 전략이다. 네. 늘 이게 통해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말을 바꾸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진짜. 스타일이. 하루 아침에도 뭐 돌변하니까 참 헷갈리는데 이 지금 문제가 뭐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좀 초기에는 좀 장단 맞춰주는 것 같다가 최근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반발하는 그런 발언들도 나오고 또 이제 관영 통신들을 통해서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의 수를 읽은 걸까요?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 폭탄을 꺼내 들고 협박을 하면 이 한 발 물러나서 좀 달래보려고 했던 게 중국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최근에는 중국 당국이 협상 의지를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김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내년 대선까지 협상 타결 안 돼도 관계없어. 뭐 새 대통령과 협상을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의사를 은근히 내비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다시 당선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뭐 이런 쪽의 뉘앙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중국을 코너에 몰아넣고 내년 대선 직전에 좀 극적으로 협상 타결을 하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였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이제 중국이 아예 협상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까 이 중간중간에 자기 화를 못 이겨서 폭발하는 전개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혹은 중국이 처음에 약간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어쨌든 붙으면 중국이 일단은 피해가 더 크니까 저렇게 갈 수밖에 없어라고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여전히 그 중국 경제는 더 타격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진핑 주석 생각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 초기엔 네. 미국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면 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네. 화해 문제가 들어오면서 이 중국 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화해 문제. 그러니까 미국이 화해를 제재하는 건 미국 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 안보 이슈라고 하죠.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무역 협상 카드로 꺼냅니다. 그러니까 화해 제재가 어떤 원칙에 근거한 게 아니라 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술로 읽히면서 그 중국인들이 좀 분노를 한 거죠. 네네. 그 중국인들 입장에선 자국에 존경받는 기업인데 미국한테 탄압을 받는다. 미국이 원하는 건 무역 협상이 아니라
중국 뭐 또는 중국 기업 죽이기다 뭐 이런 인식을 하게 되니까 네. 마치 우리나라의 노노재팬 이 운동처럼 네. 어떤 각성이 일어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까 이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양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더구나 시 주석은 취임 첫 해부터 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 주석 입장에서는 그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상징적인 패배를 당하는 그림조차도 네.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미국 이 시진핑과 트럼프가 서로 수를 잇느라고 굉장히 복잡한데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임승균 기자 수고하셨는데요. 한 번 더 수고를 해주셔야 돼요. 세 줄 요약이 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세 줄로 요약을 해주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네. 천재가 아닐지 모른다. 중국은 전혀 급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의 트윗에 대비하라.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악이 특이하네요. 이런 음악이 나올 줄이야. 저도 당황했어요. 네, 심야 DJ에게 어울리는 BG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승찬 기자와 대출 얘기 한번 해보죠. 대출 금리가 한 2% 정도면은 꽤 싼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이게 뭔가요? 뭐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민형이니까 정부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좀 금리를 낮춰서 만든 전환 대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대환전용 상품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높은 이유가 금리가 쌉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아무리 뭐 발품 팔아도 1%대 대출 상품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은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뭐 지금 시중금리 고려하면 대략 한 1.85%에서 한 2.2% 이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대 금리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3%대 금리로 받았다. 이런 분들은 뭐 1%포인트만 낮아도 뭐 3억 원 빌린 분들은 그게 뭐 연간 한 300만 원씩 되는 큰 차이죠. 금액이니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대출 받으신 분들이라면 꽤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083번님 안심전환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 주택담보대출 대상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5년 전에 했던 안심전환대출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작용 요건이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서민형이라는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일단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 또 담보로 맡긴 집값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맞벌이인 부분은 조금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좀 부부 한쪽만 보는 외벌이인 분들은 그래도 좀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 가정인 분들은 좀 범위가 더 넓거든요.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나 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까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금 범위를 넓히게 적용했어요. 또 이런 분들은 우대금리도 적용되니까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다 그러면 0.2%포인트 더 깎아주고 세 자녀 가구다 그럼 혹은 뭐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이런 경우에도 0.4%포인트씩 우대금리가 혜택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 뭐 한 10년 만기 기준으로 1.2% 금리로 대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뭐 금리만 따지면 확실히 낮은 수준은 낮은 수준인데 이게 고민해 볼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금리가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뭐 우리 센터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중금리가 워낙 떨어지는 추세니까요. 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0%대 금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앞으로 금리가 지금 당장은 낮게 받는 건 좋은데 앞으로 계속 금리가 떨어지면 혹시 변동금리가 더 좋은 것 아닐까 이런 고민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바꿀까 쥐고 있을까 이거 헷갈린다 이런 거군요. 조금 우리나라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변동금리가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이건 좀 개인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 기존의 고정금리 대출, 그러니까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변동금리로 대출 받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는 네, 거죠? 고정금리 대출 받은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뭐 변동금리 대출이거나 혹은 뭐 일정 기간 동안 변동금리였다가 고정금리로 바뀌는 뭐 네. 준고정금리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이번 안심전환 대출로 바꿔주게 돼 있는데 네. 왜 이렇게 하느냐? 정부에서 특별히 사실은 금리를 싸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기존의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을 고정금리로 좀 바꾸려고 하는 정책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즘이야 사실은 고정금리가 워낙 싸서 고정금리 대출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변동금리로 받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정이 비쌌죠. 네. 고정이 비싸고 변동금리가 싸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 변동금리가 많으면 정부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금리가 뛰거나 막 시장에 시중금리가 변동됐을 때 네.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고정금리로 이렇게 금리를 묶어두면 훨씬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10년, 20년 이렇게 묶어놓으면 항상 이자가 똑같아지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좀 바꿔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고정금리 대출자분들은 뭐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네. 하나 조금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게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을 좀 줄이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시면 전부 다 이게 분할 상환 방식 그러니까 내가 이자하고 원금 같이 내는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뭐 예를 들면 거치식으로 해서 이자만 쭉 내다가 네. 10년, 20년 후에 원금 그런 간다. 경우 뭐 많죠. 이런 분들은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시면 당장은 이자가 줄어들어도 이게 매달 원금까지 같이 갚아야 되니까 내가 좀 상환할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체크를 네. 좀 해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한도 이런 게 있겠죠? 개별 한도 있어요. 네네. 지금 개별 한도도 있고 전체 예산 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만 해주고요. 네. 전체 한도는 20조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신청자가 20조 원을 넘어간다. 네. 그러면 못 받게 되는 거니까 1인당 5억 원씩 받으면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디로 신청하면 됩니까? 이게 네. 은행 홈페이지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네. 은행 창구도 가도 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좀 유리하군요. 그럼 싸지는군요. 0.1%포인트 싸지니까 네. 무조건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네. 추석 연휴 끝나고 돌아오는 월요일인 다음 달 16일부터 2주간 신청을 받거든요. 16일부터 2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 추석 연휴가 끝나시면 인터넷으로 네.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이 나오고 있죠? 세 줄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 집 생겨도 좋은 것은 잠깐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청 1%대 금리가 웬 떡이냐 안심전환대출 기웃거려 보는데 변동금리도 이상하게 좋아 보이고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그리고 로이터 통신의 임승규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